일지 새로 받은 프린트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몽골 제국과 문화교류에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다원적 국제질서가 존재했었다. 그때 시기와 부족 이름, 그리고 나라 이름, 그리고 건국자,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자, 거란 문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화 문자, 이렇게 존재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기침 소리는. 자, 이렇게 멈춰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건국은 960년인데 송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남송으로 내려간 시절의 연도를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문치주의를 실시했었다. 그 문치주의가 뭔지, 절도사의 권한을 빼앗고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이었다.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문치주의를 제대로 실시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제를 개혁하고 그 전시라고 황제 앞에서 최종 면접을 보는 듯한 그런 새로운 시험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고, 또 재산권을 축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화되었는데 북방민족의 침입에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강화를 맺었으며 매년 많은 세패라고 해서 세금조에 선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재정이 그로 인해 당연히 악화되었겠죠.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고 또 나름의 국방비도 증가되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왕안석이라는 인물을 중용하여 여러 가지 개혁책을 내놓았지만 보수파의 반대로 이 개혁은 실행되지 못하고 송나라가 이제 급속도로 멸망하게 되지요. 자, 경제는 어땠냐? 이러한 막대한 물자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은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농지개간법이라든지 모내기법, 재배기간이 짧은 벼를 도입해서 농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그 농업 생산력 증가라는 바탕에서 수공업과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최초의 지폐라고 할 수 있는 교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해상무역이 발달했는데 이 당시 조선술이나 나침반 같은 새로운 항해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했으며 그리고 이런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인 시박사도 설치를 했었다. 자, 넘어가서 송나라의 사회와 문화 보겠습니다. 사대부라는 어떤 계층이 등장을 했다. 대의명분과 화의론을 중시하는 그런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홍고학을 비판하면서 문구와 경전 해석에 치중을 하지 말고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좀 별개로 경제 발전에 따른 서민들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서 서민 문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조선술, 황해술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중국의 송나라에서 발명된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 같은 발명품들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 정도로 이 당시 송나라의 과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앞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진 우리 몽골 제국 보겠습니다. 자, 칭기스칸은 천호제를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이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천호제가 뭔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들이 또 도움을 많이 주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칭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이 원나라를 중심으로 느슨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원나라는 칭기스칸의 손자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쿠빌라이고 수도를 처음으로 베이징이라는 도시의 수도를 처음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이 원나라 때입니다. 원에서는 몽골 제일주의를 실행해서 소수의 몽골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신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던 정책입니다. 문화는 역시 앞전에 있었던 송나라의 서민 문화가 더욱 발달하는 형태로, 또 황실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거나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관용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서교류의 확대는 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역참제죠. 이 동서로 길게 뻗어진 이 제국에서 일정한 거리마다 역참을 설치하고, 그곳에는 패자를 가진 사람들은 잠시 머물러서 잠을 자거나 쉬었다 가거나 또 교통수단,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활용해서 이 내부의 교통도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길이 베이징으로 연결되게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이슬람과 유럽에서 원나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오고, 또 사절단도 파견하고, 새로운 학문도 들어오고, 또 반대로 원나라를 통해서 이슬람과 유럽 세계로 갔던 거 한번 다시 정리했으니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면에 명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필기 내용이 생겼는데요. 자, 명나라의 발전과 쇠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홍무제가 홍건적 출신이었고 이름이 주원장이잖아요. 반원 세력을 모아서 한족 왕조를 부활시키고 수도를 난징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상제를 폐지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무엇보다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죠.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고 과거제를 정비하고, 또 여기 있는 유교를 반포함으로써 백성들을 유교에 맞게 이렇게 교화시키는, 가르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유교도 실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갑제를 실시했는데, 이갑제는 백시포를 1, 2로 만들어가지고 묶어준 거죠. 그런 향촌의 조직을 만들어주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치안 유지를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금 정책은 민간인들에게 해상 무역을 금지한 것이고, 그 외 나라에서 이제 정식적인 이런 조공 책봉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류로서는 이제 바다 밖을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영락제는 이제 주원장의 아들이고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난징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올라오고, 또 베이징에 지금도 유명한 자금성을 건설하죠. 베이징으로 올라와서 북쪽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몽골을 직접 이렇게 나가서 격퇴하기도 하고요. 또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화, 황관 정화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십여 차례 이런 파견 속에서 명나라에게 조공하는 나라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돌아왔죠. 자,
근데 이 명나라가 북로남해라는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역의 이익을 노리고 있어서 거기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몽골하고, 또 동남해안에서는 왜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약탈을 일삼는 이런 북로남해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군사비가 지출되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여진족과 이제 잦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 돈이 부족하니까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게 너무나 가혹한 수준이 되자 농민들은 못 살겠다 하고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자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베입증이 법령이 아니고 점령을 당하죠. 이거 수정하고 갈게요. 베이징을 점령하고 명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1644년에요. 자, 이제 청나라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청나라가 멸망하기 약 한 30년 전이죠. 자, 그리고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내몽고를 복속시키고 같은 유목민족으로서 유목민족 쪽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고, 그런 후에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으로 입성을 하고, 또 명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3명의 황제의 업적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강희제는 나머지 살아있는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또 러시아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렇게 뭔가 내부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옹정제는 더욱더 황제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화해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우리 청나라라는 나라의 통치가 정당하다, 위대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륭제는 이제 남아있는 여러 세력들을 정복하고 최대 영토를 이제 확보해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고전서를 편찬하고 그 중국 문화를 집대성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집대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사고전서 편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나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제 북방민족이 세운 그런 나라이면서 청나라로서 중국의 마지막 왕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냐? 그들은 농경사회와 유목사회를 통합함과 동시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꽤 오랫동안 유지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했다. 만주족을 비판하거나 또 만주족의 전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반해 청나라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한족이어도 고위관직에 임명될 수 있고, 또 과거제 시행 같은 것도 그대로 하고 있고 유교 문화를 존중해 주기도 하였다. 자, 또한 그 주변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배에 순응할 경우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 토착민을 이용해서 간접 지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방식은 명나라 때와 똑같이 이어서 조공 책봉 형식을 유지했죠. 자, 여기도 채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책봉으로 바꿀게요. 자, 조공 책봉 형식을 유지하고 또 공행을 통해 제한적인 무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공행은 이제 뒤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한번 해봤는데 가장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내용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